명당 자리를 차지한 효자. 충남 홍성군 장곡면 월계리에는 옥으로 된 병에 물이 담긴 모양을 하고 있는 명당이 있어 옥호 주수묘라 불리는 자리가 있답니다. 홍주고을에서 김명사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던 그 직관이 지금 숨을 거두려는 것이지요.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다가 세상을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있는 김명사는 오히려 빙글에 웃음을 머금고 있었어요. 가끔 숨을 몰아쉬는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은 아들은 절규하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인명은 제천이니라. 사람이 늙으면 죽는 것이 하늘의 뜻이거늘 어찌 그리 슬퍼하느냐. 나는 하늘의 뜻을 따를 뿐이다. 아버지의 그런 말에도 아들은 좀처럼 흐르는 눈물을 거두지 못하였어요. 아들은 하늘의 뜻조차 원망스러운 듯 눈물을 흘렸지요. 그는 아버지의 야윈 두 손을 붙잡고 입을 열었답니다. 아버님께서는 평생 동안 남에게 좋은 명당 자리를 잡아주시고 명복을 빌어주셨는데 정작 아버님께서 들어가실 맷자리를 잡아놓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 아버지가 들어갈 맷자리까지 스스로 잡아놓는다면 그 아들은 부모에게 무슨 효도를 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 김명사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아들은 숙였던 고개를 번쩍 들어 눈물을 훔쳐내고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가까운 산에 임시로 모셔놓고 명당 자리를 찾아다녔어요. 자신이 들어갈 맷자리를 스스로 잡아놓으면 아들은 부모에게 무슨 효도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잠시도 아들의 귓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지요. 아들은 아버지를 위하여 명당 자리를 꼭 찾아내야 한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아버지 김명사와 쌍벽을 이루고 있던 가실에 사는 이명사를 찾아갔어요. 아들로부터 김명사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명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나지막이 말하였지요. 그렇잖아도 내가 생각하고 있었네. 나하고 가장 친분이 가까운 분이 자네 아버지 김명사가 아니던가. 그러나 명당 자리는 직관이 마음대로 골라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직관은 하늘의 뜻에 따라 움직일 뿐일세. 그러면서 이명사는 잠시 먼 산 위의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하얀 구름 사이의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답니다. 한참 산을 바라보던 이명사는 언뜻 지나가는 말처럼 속삭였어요. 그래, 자네 집은 올 가을 추수가 500석이라 했나? 네, 그렇습니다. 아들은 무심코 대답하고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이 명사의 말 속에는 말로써 표현하지 아니한 깊은 뜻이 숨어 있음을 깨달았지요. 참으로 크고 높은 뜻이었어요.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추수한 500석을 모두 팔아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 도와주기 위해서 길을 떠났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전국을 누비며 돌아다녔지요. 그러는 동안 아들은 굶주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난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비극을 보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늦었는가를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배고파 울부짖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병들어 알아놓은 사람에게는 의원을 불러 치료를 해주었어요. 모두 기쁜 마음이요, 진실된 마음이었지요. 결국 반년도 못 되어 빈손으로 돌아온 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명사를 찾아갔어요. 이명사는 김명사 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비로소 명당 자리를 찾아 산속을 헤맸답니다. 여러 날 산을 헤매던 이명사는 걸음을 멈추었어요. 웬 사나이가 땅을 파고 있는 것이었지요. 이 미련한 사람아, 아무리 어머니가 살아생전 방탕한 생활을 하였기로 가시덤불 사이에 묘를 쓰려 하다니 내가 좋은 자리를 잡아주리라. 땅을 파던 사나이는 행실이 나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오던 여인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맷자리를 파다 멈추고 이 명사의 말에 따라 다른 곳에 무덤을 썼답니다. 그런데 이 명사의 말은 그 가시덤불 사이야말로 천하의 명당이라는 것이었어요. 아들은 아버지인 김명사의 장례를 치르려고 그 자리에 초막을 짓고 아버지의 명복을 빌었답니다. 그런데 초막을 지은 땅 속에서 남녀가 서로 다투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유심히 듣고 보니 남자는 아버지인 김명사요, 여자는 행실이 나빴던 그 여인이었어요. 아들이 잡은 명당 자리를 빼앗았다는 앙칼진 여인의 목소리에 살아서 행실이 나쁘더니 죽어서까지도 나쁘다고 꾸짖는 아버지인 김명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아들은 다투는 소리가 계속 나자 곧 이명사를 찾아가 어찌하면 좋으냐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보더니 하늘에서 곧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알려주었어요. 아들은 이명사와 함께 아버지 김명사의 초막으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노한 목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왔어요. 천하의 못된 계집이로구나. 살아서 음탕한 짓을 일삼던 네가 어찌 명당 자리를 탐내는가? 너는 지금 이명사가 골라준 자리도 과분한 줄 알거라. 어서 썩 제자리로 물러가지 못할까? 벼락 같은 소리가 끝나자 여인은 앙칼진 소리를 지르고 곧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한동안 시간이 지났어요. 바람이 나지막하게 일어나면서 어디서인지 아버지 김명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아들아, 정말 너는 내 아들로서 할 일을 다 하였구나. 장하다. 그리고 이명사, 자네는 친분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 아들이 올바로 살아가는 법까지 가르쳤으니 정말로 고마우이. 어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구려. 김명사의 목소리가 바람 속에서 사라지자 푸른 하늘을 감싸고 있던 구름 조각들이 일제히 흩어지면서 맑은 햇살이 쏟아졌어요. 효심으로 차지한 명당 자리가 옷같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여섯 정승이 나올 오봉산의 묘자리.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에 오봉산이 있답니다. 원래 산봉우리가 5개여서 오봉산이라고 하였는데 근세에 와서도 오봉산이라고 지도에 표시되어 있답니다. 옛날 중국에서 어떤 직관이 아무 잘못도 없이 죄인이 되었지요. 그것도 보통 죄가 아니라 역적이라는 엄청난 죄명이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조선으로 도망쳐 왔답니다. 갑자기 몸을 피해 급히 도망을 왔기 때문에 의복도 변변치 못하고 여비도 없었지요. 그는 이곳 의왕까지 와서 굶주림에 지쳐 장터 한 구석에 멍청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그 초라한 중국 사람 곁에 앉아있던 청풍 김씨 한 사람이 그를 딱하게 여겨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그는 음식을 주고 옷도 새로 마련해 주면서 며칠 쉬고 가라고 하였지요. 그런데 마침 그때 김씨 어머니가 위독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답니다. 중국 사람은 노모의 병세를 살펴보니 도저히 소생할 가망이 없음을 알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였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노부인의 병환은 아무래도 소생하시기 어려운 고비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제가 타국까지 와서 생면부지인 당신을 만나 별 고생 없이 지낼 수 있었고 이제 몸도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하여 이 고마움에 보답고저 제가 중국에서 배운 지술로 노부인을 모실 산소 자리를 추천하겠습니다. 김 씨는 중국 직관의 말이 하도 고마워서 함께 산소 자리를 보러 앞에 바라보이는 오봉산을 향해 발길을 옮겼어요. 중국 직관의 뒤를 따라 오봉산에 이르러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좋은 맷자리를 찾지 못하였지요. 두 사람은 해가 넘어갈 때가 되어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되돌아오다가 산 뒤편에 있는 허술한 집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답니다. 중국 직관은 그 집을 한참 유심히 살펴보다가 이 집터가 길지라고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광중이 될 자리까지 지정해 주는데 바로 그 집의 장독대 지점을 가리켰답니다. 김 씨는 막막하였어요. 아무리 자기 어머니를 모실 명당 자리로 추천을 받았다고 하지만 어여시 살림을 차리고 사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터를 산소 자리로 양보해 달라고 하기가 어려웠지요. 한동안 끙끙거리다가 큰 마음을 먹고 그 집에 들어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찾아온 뜻을 말하였답니다. 처음부터 승낙을 받으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으나 그 집주인에게 이만저만 노여움을 산 게 아니었어요. 김 씨는 결국 100배 사과를 하고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산소 자리로 달라고 하여 망신까지 당한 그 집에서 불이 났답니다. 어떻게 되어 불이 났는지 모르지만 살림살이를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몽땅 타버렸지요. 그리고 그때와 같은 시각에 노모도 돌아가셨어요. 이상하고 기가 막히는 일이었답니다. 멀쩡히 사람이 사는 집을 맷자리로 달라는 것도 이상한 일이었고 그것을 거절한 집에서 원인 모르게 불이 난 것도 이상하였지요. 또 김 씨의 모친도 그 시각에 맞추어 운명했으니 맷자리를 하려고 일부러 불을 놓았느니 이미 노인의 산소 자리로 정해져 있었느니 하는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답니다. 어쨌건 양가에서 결국 원만하게 합의하여 노인의 묘를 그 집 자리에 쓰기로 결정이 되었지요. 장례를 치르기 전날 중국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어요. 이제 노부인을 모실 자리도 마련되었으니 저로서는 큰 은혜에 작은 보답이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이는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노부인을 모시기 위하여 땅을 파고 광중을 만들 때 2자 반쯤 파고 내려가면 펑퍼짐한 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파지 마시고 그 돌 위에 그냥 하관하고 흙을 보태서 봉분을 만드십시오. 절대로 그 돌을 드러내면 안 될 것입니다.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부탁을 하고는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다는 인사말을 하였어요.
이제 저는 중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청기를 보니 건륭 황제가 승하하여 저의 역적 누명이 밝혀져서 깨끗이 씻겼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야 합니다.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중 자리에 펑퍼짐한 돌이 나타나거든 그 이상 파지 마시고 그 돌 위에 그냥 하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말한 그 사람은 중국으로 훌쩍 떠나가 버렸어요. 드디어 장례 날이 되었답니다. 상여를 모시고 나가니 온 집안이 떠들썩하였지요. 산소 자리까지 가서 광중을 파는 모습을 보며 하관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일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였어요. 광중을 파는 주위에서 구부리고 앉아있던 사람들도 한몫 거들고 있었지요. 더 봐야지. 너무 얕지 않소? 아니, 지관이 그만 파라고 했소. 여기 보시오. 돌이 이렇게 놓여있지 않소? 그렇지만 이렇게 광중이 얕아서야. 상관없소. 더 파지 마시오.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상주에게 직접 보이고 결정하세. 결국 그들은 청풍 김씨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처분을 기다렸답니다. 김씨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직접 가보았어요. 분명히 그 중국 쥐관이 말한 그대로였지요. 그러나 광중으로서 너무 깊이가 얕아 보여 그로서도 혼자 결정하기가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일단 작업을 중단시키고 급히 가족회의를 열기 위하여 산소 가까운 곳에 대기 중인 상여 앞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이때 광중을 파던 산역군들도 그동안 쉬기 위하여 광중에서 멀리 떨어져 나무군을 밑으로 갔답니다. 다만 김씨네 상주 막내 아들만이 홀로 지키고 있었지요. 원래 광중을 파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가 지키고 있게 마련이었어요. 혼자 지키고 있던 막내는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펑퍼짐한 돌을 내려다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슬며시 광중 안으로 들어서더니 그 돌 위에 올라서서 이리저리 밟아보았지요. 그런데 이 돌이 이상하게 기우뚱거리고 있었답니다. 무심코 그는 한쪽 끝을 들어 올리고는 그 밑을 내려다 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흡사 구들장 같은 돌 한쪽을 들어 올리면서 내려다보는 순간 그는 억 하고 놀라면서 돌을 놓아버렸지요. 그 순간 무엇인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부서지는 것 같았답니다. 막내가 너무 놀라 쳐들었던 돌을 놓는 순간 무엇인가 부러진 것이었어요. 당황한 그는 넓적한 돌을 다시 제자리에 맞추었지요. 막내는 놀란 가슴을 어루만지면서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좀 전에 펼쳐졌던 광경을 떠올렸답니다. 돌 밑에는 돌로 된 옥동자가 5개 앉아 있었고 그들을 향하여 그들보다 조금 더 큰 옥동자 하나가 서 있었어요. 흡사 옥동자 5에게 무엇인가 일러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막내는 다시 돌 위에서 이구석 저구석 밟아보았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돌을 쳐들기 전까지는 기우뚱거리던 넓적한 돌이 이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에 꼭 맞는 듯이 꼼짝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제야 아까 무엇인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는 바로 5개의 옥동자 옆에 서 있던 옥동자가 부러지면서 난 소리임을 알 수 있었지요. 그 옥동자가 부러지기 전에는 넓은 돌이 키에 받쳐서 기우뚱거렸던 것이랍니다. 이때 가족회의는 중국 지관의 말에 따르기로 하고 돌 위에 그냥 하관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산소가 다 치산되고 나서도 막내는 그러한 광경이 너무나 무서워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답니다. 그러니까 이 산소에 관한 비밀은 막내만이 알고 그냥 지켜줘온 것이었지요. 한편 중국으로 돌아간 지사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조선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아버지에게 알렸답니다. 그러자 지사의 아버지는 그를 꾸중하는 것이었어요. 보아하니 너는 너의 목숨을 아껴주고 구해준 조선 땅의 청풍 김씨댁을 은혜로 갚기는커녕 역적의 집안으로 인도하였으니 그럴 수가 있느냐. 어서 되돌아가 그 산소를 옮기도록 하여라. 아들은 그 이유를 물었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장 좋은 길지를 추천하여 은혜를 갚았다고 생각되는데요. 아직 멀었다. 너는 아직 모르는 것이 있어. 그 자리는 5 정승을 거느리고 역적 모의를 하는 또 하나의 옥동자가 있느니라. 그가 바로 그 집안을 역적 집안으로 만들 후손이니라. 중국 지사는 새삼 자기 아버지의 지혜에 탐복하고 그 길로 다시 조선으로 건너와 청풍 김씨 댁을 찾아갔어요. 뜻하지 않게 중국 직관을 다시 만난 김씨 댁에서는 이만저만 반가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그 직관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자기가 잡아준 산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 제의하면서 서둘렀어요. 그래서 문중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김 씨의 막내 아들도 한자리에 있었지요. 직관의 말을 듣고 막내 아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날의 비밀을 숨길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어요. 아니, 숨겨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에 여러 사람들, 즉 집안 식구와 중국 직관 앞에서 장례식 날 광중에서 목격한 일을 차근차근 자세히 이야기하였지요. 자초지종을 듣고 난 중국 직관은 그제야 무릎을 탁 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답니다. 그럼 되었소. 그 부러진 것이 바로 5 옥동자 앞에 서 있던 역적 옥동자가 틀림없소. 그렇다면 이제 역적은 사라지고 그 대신 정승이, 그것도 6 정승이 나올 것입니다. 중국 직관은 마음을 놓은 듯 크게 기뻐하였어요. 그 후 정말로 이 청풍 김씨 집안에서는 6 정승이 계속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봉산 산봉우리가 그 산 이름처럼 5개가 있지만 사실은 가만히 바라보면 한쪽 끝에 또 하나의 작은 봉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답니다. 좋은 땅을 얻을 자격. 고맙네. 자네 부부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눈 속에서 얼어 죽었을 것이야. 건강해지셔서 저희도 기쁩니다. 최서방은 며칠 전 눈 속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집으로 업고 왔어요. 최서방의 아내는 소중히 아껴두었던 쌀로 죽을 쑤어 주었지요. 쌀죽을 먹은 노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더니 하루가 다르게 기운을 차려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때쯤엔 아주 건강해졌답니다. 최서방, 내가 떠나기 전에 자네에게 한 가지 알려줄 것이 있네. 자네 집터는 복을 받는 집터일세. 그런데 대문이 잘못되었어. 지금 자네 집이 가난한 것은 대문이 강 쪽으로 나 있기 때문이라네. 만약에 저 들 쪽으로 새 대문을 낸다면 자네 집에 좋은 일이 생길 걸세. 그리고 대문을 새로 내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터이니 잘 대접해 주게나.
최서방은 노인이 떠나자 벽을 허물고 들 쪽으로 대문을 내었어요. 그 뒤 최서방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잘 되었지요. 똑같은 넓이의 논에서 농사를 지어도 최서방네 논에서는 훨씬 많은 쌀을 거두어 들일 수 있었답니다. 최서방은 10년 만에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창고가 있는 커다란 기와집도 지었답니다. 그런데 최서방이 들 쪽으로 대문을 낸 뒤로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최서방의 집을 자주 찾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최서방은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노자도 넉넉히 주었답니다. 여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대문을 다시 강 쪽으로 냅시다. 그러면 우리 쌀을 축내는 사람들이 안 찾아올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최서방의 아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대문을 들 쪽으로 낸 다음부터 우리는 부자가 되었어. 그리고 그 노인이 우리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고 하지 않았어. 대문은 그냥 둡시다. 참 답답하시네요. 나그네와 가난뱅이들에게 잘해줘봤자 무슨 득이 있겠어요. 우리 쌀이나 축내지. 그 쌀만 아껴서 모아도 지금보다 더 큰 부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린 부자인데 대문 방향을 바꾼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부자가 된 최서방의 아내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게 되었지요. 한참을 생각하던 최서방은 이윽고 입을 열었어요. 좋소. 당신 말대로 다시 대문 방향을 바꿉시다. 최서방은 들 쪽으로 난 대문을 막고 강물 쪽으로 대문을 내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좋구려. 강도 잘 보이고. 그것 보세요. 시원한 게 좋지요. 강 쪽으로 새 대문을 내자 최서방내서 묵고 있던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떠나갔어요. 봐요. 대문 방향을 바꾸니까 우리 쌀을 축내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잖아요. 아내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말하였어요. 하지만 대문 방향을 바꾸고 얼마 되지 않아 최서방네 집에는 나쁜 일이 생기기 시작하였어요. 3년 동안이나 큰 흉년이 들어 논에서는 쌀이 한 가마니도 나오지 않았지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튼튼하던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 죽고 말았지요.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자식이 죽고 농사도 안 되다니. 최서방과 아내는 땅이 꺼지도록 한숨만 쉬었지요. 그때 최서방네서 머물다간 노인이 찾아왔어요. 내가 뭐라고 했나? 대문은 꼭 들 쪽으로 내라고 하지 않았나? 아이고 어르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다시 대문을 들 쪽으로 내면 되겠습니까? 최서방은 노인의 다리를 붙잡고 사정하였어요.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지요. 이제 자네 부부의 운은 다 하였네. 좋은 땅도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을 만나야 그 값을 하는 걸세. 예전의 자네 부부는 좋은 땅을 얻을 만큼 착한 사람들이었네. 하지만 불쌍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는 자네들은 이제 더 이상 좋은 땅을 얻을 자격이 없네. 그럼 잘 있게나. 노인은 이 말을 남기고 멀리 사라져 버렸답니다. 바보 형과 코가 닿는 외짜리. 옛날 어느 마을에 푸덕이라는 어머니와 두 아들이 살았답니다. 그런데 두 아들 중 형은 바보였지요. 어머니는 늘 이 맏아들이 측은하고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막내 아들은 퍽 영리하고 똑똑하였지요. 그래서 어머니는 곧잘 두 아들을 놓고 이런 넋두리를 하였답니다. 저 아이들이 재주나 성품을 서로 반반씩 나누어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아. 에휴, 하늘도 무심하지. 왜 하필이면 저런 바보가 태어나게 했을꼬. 마침내 그 어머니도 늙어 죽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옛 풍습에는 장사를 치를 때엔 팥죽을 끓이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우는 형에게 팥죽을 끓이도록 일러놓고 저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어머니가 죽었다는 기별을 하러 나갔답니다. 형이 한참 팥죽을 끓이는데 팥죽이 끓자 솥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푸덕 푸덕 푸덕. 이것 봐라. 솥 안에서 우리 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 저런 못된 놈들을 좀 봤나? 어디 이럴 수가 있냐고. 바보는 팥죽 끓는 소리를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하였지요. 요 못된 거사. 그래, 우리 어머니가 어쨌단 말이야. 말을 해야 알잖아. 그래도 팥죽은 그저 푸덕푸덕 하는 소리만 내며 끓었답니다. 이것 봐. 너 사람 놀리는 거냐?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너 사람을 우습게 보는 모양인데 정 그러면 나도 참을 수는 없어. 바보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도저히 참고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부지깽이로 오지 손 밑을 마구 때리기 시작하였어요. 너 혼 좀 나봐라. 그래, 우리 어머니가 어쨌단 말이야. 누구 약을 올리는 거야? 왜 어머니 이름만 불러놓고 말을 하지 않는 거야? 바보는 자꾸만 손 밑을 부지깽이로 탕탕 쳤답니다. 그러자 마침내 오지 솥의 밑바닥에 구멍이 뻥 뚫렸지요. 이와 동시에 끓고 있던 팥죽이 푸덕푸덕 하는 소리를 멈추고 그 구멍으로 주르르 쏟아져 내려왔어요. 이제야 푸덕푸덕하고 우리 어머니 이름을 부르지 않는구나. 에이, 어리석은 놈. 진작 그쳤으면 맞지나 않았지. 넌 정말 바보로구나. 이때 아우는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답니다. 그러고는 팥죽을 끓이고 있는 형에게로 다가갔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꼴이지요? 팥죽이 아궁이에 쏟아져 내려 켜켜로 쌓여 있었답니다. 형, 뭘 하고 있는 거야? 이것들이 솥 안에서 자꾸 푸덕푸덕하고 우리 어머니 이름을 불렀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부지깽이로 혼을 내고 있는 중이야. 이 광경을 보자 아우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지요. 형의 바보짓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나 손님은 왔고 어쩌는 수가 없었답니다. 형, 그건 어머니 이름과 같은 소리지만 원래 팥죽이 끓을 때에는 언제나 푸덕푸덕 하는 거야. 이젠 할 수 없으니 저 팥죽을 위것만 걷어서 저기 모인 동네 어른께 갖다 올리자. 그러자 형은 숟가락으로 팥죽을 걷었답니다. 그러고는 그릇에다 담더니 그것을 동네 어른들의 머리 위에 다 올렸지요. 이 바보는 갖다 올리라는 말이 갖다 드리라는 말인 줄도 모르고 그대로 머리 위에다가 팥죽을 올려놓았어요. 이 바람에 놀란 것은 동네 사람들이었지요. 뜨거운 팥죽을 머리 위에다 올려놓자 뜨거워서 펄펄 뛰다가 욕을 하고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답니다. 아우는 이때서야 바보 형에게 알아듣도록 말을 하지 못한 것을 몹시 후회하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이미 다 돌아갔으니 부득이 형제 둘이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답니다.
형, 이젠 우리들이 어머님의 장례를 지내야 해. 형은 산으로 가서 어머니의 관을 묻게 코가 닿을 만큼 구덩이를 파놓으란 말이야. 나는 어머니의 관을 구해가지고 나중에 갈 테니까. 응, 그래라. 그거야 너무나 쉬운 일이다. 내 금방 파놓을 테니 어서 와야 한다. 이리하여 형은 산으로 가고 아우는 관을 구하러 나갔답니다. 그런데 형이 산으로 올라와 보니 소가 지나간 발자국이 깊이 패어 움푹 들어가 있었지요. 이것을 보자 형은 얼른 엎드려서 자기 코를 그 소 발자국 구멍에다가 대어보았어요. 그 구멍은 동생이 말한 대로 자기 코가 닿았답니다. 이 바보는 구덩이의 깊이가 코가 닿을 만큼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지요. 되었구나.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단 말이야. 힘을 들여 파지 않아도 코가 닿을 만한 구멍이 있으니 좀 좋아. 동생이 어머니의 관을 지고 올 때까지 나는 놀아야겠다. 얼씨구 좋구나. 이렇게 쉬운 일을 시키다니 우리 동생은 정말 착해. 이러면서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형은 그 근처에 큰 산딸기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먹음직스러운 산딸기들이 빨갛게 익어 있었지요. 형은 군침이 흐르고 웃음이 저절로 터져나왔어요. 저것 봐. 내가 꽤 자라니 하느님이 내게 산딸기까지 주시는구나. 동생이 올 때까지 저 산딸기나 따먹어야겠다. 이리하여 형은 산딸기를 따먹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이때 동생이 어머니의 관을 지고 그곳으로 올라왔지요.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형이 파놓은 맷자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형, 맷자리를 어디에다가 파놓았어? 가만히 있어.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러더니 형은 소 발자국 자리를 가리켰지요. 이것을 보자 동생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도 않았답니다. 이것 봐. 이 구멍에 내 코가 닿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형은 몸을 구부리더니 자기 코를 대어 보였어요. 아우는 바보인 형과 다투어 보아야 일만 늦을 것 같았지요. 그래서 어머니의 관을 그 산딸기 나무 무더기에다가 얹어놓고 자기가 맷자리를 파기 시작하였어요. 한편 형은 아까 따먹다가 그만둔 산딸기를 또 따먹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손이 닿을 만한 곳은 거의 다 따먹고 이제는 위의 가지에만 산딸기가 붙어 있었답니다. 그러나 발꿈치를 들어도 손이 닿지 않았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형은 어떻게 하면 꼭대기에 붙은 산딸기를 마저 따먹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딸기나무 무더기에다가 불을 놓았답니다. 푸덕푸덕 딸기나무 타는 소리가 났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동생이 놀라 뛰어왔어요. 형, 저 가지 위에다가 어머니의 관을 얹어두었는데 여기다 불을 지르면 어떻게 해? 저 꼭대기에 붙은 딸기를 따서 먹으려고 그런다. 밑둥치가 타면 나뭇가지들이 저절로 땅으로 떨어질 것 아니야. 그런데 참 이 불소리가 또 푸덕푸덕하며 우리 어머니 이름을 부른다. 요 놈들도 내가 혼을 좀 내주어야겠어. 이러면서 솔가지를 꺾어와서 불을 끄기 시작하였어요. 하마터면 어머니의 관까지 탈 뻔하였지요. 아우는 등에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렸답니다. 그리고 저런 바보 형과 앞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기가 차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지요. 아우는 어머니의 관을 붙들고 엉엉 울었답니다. 아우야, 울지 마라. 저놈들이 이제는 다 꺼졌으니 우리 어머니를 다시는 부르지 않을 것이야. 울긴 왜 울어?
그런데 네가 파놓은 구덩이가 너무 깊어 코가 빠지겠구나. 그래도 아우는 어머니의 관을 붙들고 울고만 있었답니다. 벌 명당과 발산 소씨.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문리 산정말에는 명당리라는 이상한 지명이 있답니다. 옛날 이곳에 마음씨 착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들 부부는 산의 밭을 일구어 근근히 살아가는 어려운 살림 중에도 부모를 극진히 모시며 단란하게 살아갔답니다. 다만 슬아의 자녀가 없는 것이 한가닥 아쉬움이었어요. 부모가 세상을 뜨자 이들 부부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명당 자리에 모시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뒤뜰에 단을 쌓아 아버지의 시신을 모셔놓고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면서 명당 자리를 찾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도승이 해는 저물고 갈 곳이 없다며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였지요. 부부는 이를 쾌히 승낙하고 정성을 다해 도승에게 접대를 하였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 도승은 산에 올라가 산세를 살피는데 여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이 되어도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산세만 살피고 있었답니다. 그래도 부부는 조금도 싫은 기색을 보이지 않고 어려운 형편이면서도 지성을 다해 도승을 모셨답니다. 하루는 도승이 주인에게 말하였어요. 당신들 정성에 정말 감탄했소. 도승은 좋은 맷자리를 정해주겠다며 주인을 산으로 데리고 가더니 맷자리 하나를 일러주었어요. 이곳에 묘를 쓰시오. 이곳은 벌명당이라는 혈이오. 뒤에 우뚝 솟은 봉우리가 멍덕봉이고 바로 앞의 산줄기가 꽃날봉이요. 그 밑에는 젖샘이고 옆에 있는 산줄기는 연모당이라고 하오. 이렇게 산세를 하나하나 설명한 도승은 부부에게 일러주었어요. 이곳에 묘를 쓴 뒤에는 멍덕봉의 멍덕이 나오도록 허물어 주시오. 멍덕이 흙으로 덮여서 벌이 나오지를 못하니 흙을 헐어야 벌이 나와 활동하게 되는 것이오. 그러면 벌들이 꿀을 모아다가 멍덕에 저장하고 새끼를 많이 치게 될 것인즉 이곳에 묘를 쓴 사람은 자손이 번창하고 재물도 왕성해질 것이라오. 이어서 도승은 북쪽으로 30리 떨어진 곳에 가서 살도록 하라고 일러준 뒤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의 모습이 사라진 뒤에야 멍덕봉을 헐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당부하고 떠나갔답니다. 도승이 떠나자마자 이 부부는 너무나 기쁘고 다급한 마음에 서둘러 벌 명당에 부모의 묘를 쓰고 멍덕봉의 봉우리를 헐어버렸어요. 그러자 이곳으로부터 수많은 벌떼가 나와 북쪽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답니다. 그 부부는 이상히 여기고 벌떼를 따라가 보니 십리도 채 못 간 곳에서 도승이 벌에 쏘여 죽어 있었어요. 부부는 도승의 당부를 어겼기 때문에 도승이 목숨을 잃게 된 것을 뒤늦게 깨닫고 땅을 치며 통곡을 했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답니다. 부부는 도승의 시신을 부모 묘와 나란히 모시고 도승이 일러준 대로 북쪽으로 30리 바뀐 익산군 금마면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지요. 부부는 도승이 말한 것처럼 지금껏 없던 자녀가 생기고 대대로 자손이 번창해서 큰 부족을 이루게 되니 이들이 지금의 발산 소시오, 벌 명당의 유래가 여기에서 생겨난 것이랍니다. 이들 부부가 살던 산정 마을은
지금 살림이 울창하고 60여 호의 부자 마을을 이루고 살아간답니다. 지금도 꽃날봉과 젖샘에서는 아무리 심한 가뭄이 들어도 맑은 샘이 솟아 명천이라 알려졌답니다. 금시 발복하는 명당. 당진 지방에 박상의란 유명한 직관이 있었답니다. 당진의 박상의는 풍수지리 사상과 명당 신앙에 관련하여 도선이 알려준 명당 자리를 찾아 금수강산을 헤매었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산에 들어갔는데 안개가 짙어 길을 잃고 헤매다 명당도 찾지 못하고 밤늦게 겨우 하산하였답니다. 날은 칠흑같이 어둡고 배는 몹시 고팠지요. 그는 캄캄한 밤에 가까스로 내려오다가 불이 반짝이는 오두막집을 발견하고 찾아가서 하룻밤 숙식을 청하였어요. 그리고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 밥을 해달라고 사정을 하였지요. 그 집주인은 자고 가는 것은 좋으나 쌀이 없어 밥은 해줄 수 없다고 말하였어요. 박상의는 하는 수 없이 허기진 채로 앉아 주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마침 벽에 걸려있던 봉투가 툭 떨어지며 하얀 쌀이 나왔어요. 그는 섭섭한 생각이 들었지요. 아니, 여기에 쌀이 있는데 어째서 밥을 해주지 않았소? 주인은 송구스러워하며 말하였어요. 이것은 언제든지 그 유명한 박상의 지사님을 만나면 우리 아버지의 맷자리를 구할 때 대접하려고 가족이 굶으면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항상 꿰매 달았던 것입니다. 그의 효심을 가상히 여긴 박상의는 자신이 바로 그 지사라고 말하였어요. 그러나 주인은 고지 듣지 않았지요. 사실은 내가 이 산에 맷자리를 잡으러 왔다가 날이 저물어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소. 내가 틀림없이 그 사람이요. 박상의가 다시 한번 말하자 주인은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기다리던 지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였지요. 주인은 그 쌀로 밥을 지었답니다. 반찬 역시 시원치 않았지만 허기진 직원에게 정성껏 대접을 하였지요. 박상의는 시장한 판에 주인이 차려준 음식을 맛있게 먹었답니다. 이튿날 박상의는 주인의 정성에 탐복해서 그를 산으로 데리고 가 명당 자리를 잡아주기로 하였어요. 그때는 안개도 걷히고 눈도 밝아져 바로 좋은 명당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답니다. 주인은 100배 살해하면서 선친을 이장하게 되었다고 좋아하였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그렇게 정성을 들였으니 뜻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어느 날 박상의가 어떤 산에 올라가서 금시 발복될 맷자리를 잡아놓고 내려와 주막에 앉아 밥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먼 발치로 떡거머리 총각이 송장을 지게에 걸머쥐고 자기가 잡아놓고 온 금시 발복자리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그래서 박상의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의 뒤를 따라가 보았어요. 총각은 송장을 얹은 지게를 받쳐놓고 괭이로 금시 발복 자리를 파는 것이었지요. 그는 총각이 정확하게 그 맷자리를 찾아온 곳을 보고 신기하게 생각하며 어떻게 광중을 짓고 좌향을 잡으려나 의아심이 생겨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총각이 광중을 지었는데 넓고 짧은 데다 좌향을 잘못 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시신을 들어 앉히는데 키가 커서 제대로 넣지 못하고 귀퉁이로 방향을 돌려서 대각선으로 묻는 것이었지요. 어찌 되었든 좌향이 꼭 맞아 떨어졌답니다.
그는 하도 신기해서 홍대는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었지요. 여기에는 시신을 금 홍대로 덮어야 이 자리에 격이 맞는 자리였어요. 총각은 누런 보리짚으로 시신을 덮고 묻었지요. 홍대를 누런 보리짚으로 덮었으니 금 홍대를 덮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박상의는 우연하게 무식한 총각이 명당 자리에 제 아비를 장사 지낸 것을 확인하였지요. 그는 총각이 정말 금시 발복되는가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물어보았답니다. 너는 어디에 사는 누구이며 왜 혼자서 장사를 지내느냐? 총각이 대답을 하였어요. 죽은 이는 제 아버지이고 저는 어느 부잣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희는 그날 저녁 총각이 알려준 부잣집을 찾아가서 주인에게 사정하여 그 집에서 쉬게 되었지요. 그는 총각이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기로 마음먹고 그 집에 머무른 것이었지요. 이튿날 새벽 일찍 일어난 박상의는 마당에서 서성거렸어요. 이때 집주인이 나오면서 낙담하며 한숨을 쉬었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의 물음에 주인이 대답하였어요. 어젯밤 여식이 금은 보석을 모두 훔쳐 젊은 종놈과 같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는 다시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기왕에 이렇게 되었으니 어찌하겠습니까? 그놈들이 어디 가서 잘 살아주기만을 바랄 뿐이지요. 박상희는 총각이 자기 아버지 묘를 금시발복 명당 자리에 썼으니 즉시 그 효험을 본 것이라고 믿게 되었어요. 이처럼 그는 유명한 지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지사를 만나 명당을 잡아주기를 항상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박상의에 대한 민담적 전설은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 있답니다. 진천 송시 종조묘. 전북 완주군의 어린 자식들을 거느리고 살아가는 청상 과부가 된 황씨 부인은 걱정과 어려움이 적지 않았답니다. 그녀의 걱정 중 열심히 일하면 호구지책은 될지 모르나 아이들의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것이 큰 문제였지요. 그때의 친정에서 오빠가 자기 곁으로 와서 같이 살자는 제의를 하였어요. 물론 이 마을에도 시집 친척들이 있어서 의지는 되었답니다. 그러나 친정 오빠의 우애심이 더 좋아 친정 마을로 이사를 하였지요. 황 부인은 주로 친정 일을 도우며 살게 되었어요. 정상 과부로 외롭기는 했지만 아이들이 자라고 오빠가 돌봐주기 때문에 생활하기엔 별로 걱정이 없었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항상 사무치게 한스러운 일이 한 가지 있었지요. 그것은 남편 송채백이 죽을 때 살림이 넉넉하지 못해서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선산 아래 양지 바른 곳에 그냥 허술하게 장사를 지낸 일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묘 자리를 찾아 남편을 모시지 못한 것이 마음에 늘 걸렸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친정아버지 산소를 면례한다는 말이 나왔답니다. 오빠는 지간과 같이 명당 자리를 찾다가 오랜만에 좋은 맷자리를 구해서 돌아왔지요. 오빠가 길이를 택하여 지간과 역군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자 황 부인도 음식을 준비하여 함께 따라 나섰어요. 지관의 지시에 따라 역군들이 구덩이를 파기 시작하였지요. 황 부인은 역군들이 먹을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 솥을 걸어놓고 밥을 짓고 국을 끓였답니다. 점심때가 되어 광중을 만들어 놓고 모두 점심을 먹게 되었지요.
황 부인은 지금이 자기의 한을 풀기에 가장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계략을 꾸몄어요. 오빠는 살림 형편이 넉넉하니 아버지 묘자리는 다른 곳에 새로 구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 맷자리에 자기 남편을 묻으리라 결심하였지요. 오빠에게 그냥 좋은 말로 양보해달라고 말해보아야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그녀는 슬그머니 일어나서 큰 물병 하나를 챙겨 치마춤에 감추고 광중에 들어가 그것을 쏟았답니다. 잠시 후 점심 식사를 마친 오빠가 광중 바닥을 살펴보니 물기가 있었지요. 깜짝 놀란 오빠는 직원을 쳐다보았어요. 그때 뒤에서 황 부인이 물었답니다. 오빠, 왜 그러세요? 글쎄, 이상하구나. 이럴 수가 있나. 광중 안에 물기가 있네요. 어떻게 이런 자리에 아버지를 모실 수 있겠어요? 아버지 묘자리는 다시 좋은 곳을 구해서 쓰시지요. 이 자리는 버리기가 아까우니 불쌍한 우리 송서박이나 써야겠어요. 오빠, 어떠세요? 오빠는 불쌍한 누이 동생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그 부인은 남편 송채백을 그 자리에 이장하였지요. 이 묘가 진천 송씨 종조묘가 되었다고 한답니다. 그 후 송씨 부인의 자식들이 출세하고 후손들이 번창하여 이 묘에는 지금까지 향화가 끊이지 않고 있답니다. 또 이천시 율면 자우리 개성 왕씨 종조의 명당자리 이야기도 이와 비슷하지요. 왕씨 종조 통덕랑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답니다. 한 분은 원주 원씨였는데 후손이 없어서 작은 부인으로 고 씨가 왕씨 집안에 시집을 오게 되었답니다. 큰 부인 원씨 묘소는 통덕랑 왕경지 묘소 위에 있고 고 씨 부인은 좀 떨어진 우등현 산 아래에 있지요. 통덕랑의 묘소는 원래 작은 부인 고 씨의 친정아버지 맷자리로 정해 놓았던 곳이에요. 고 씨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장례를 치르려고 무덤을 파놓았어요. 묘지를 쓰기 하루 전에 광중 자리를 만들었는데 산소 자리가 하도 좋아 보는 사람마다 탐복하며 욕심을 내었답니다. 그런데 딸인 고 씨 부인은 이미 시집을 갔으니 친정보다는 시집 집안이 잘 되었으면 하는 욕심이 생겨서 묘안을 생각하였지요. 기왕 광중을 파놓았으니 도로 메울 수는 없고 물을 퍼다 부으면 되겠다는 계책을 생각해내었어요. 아무리 명당 자리라도 물이 나면 묘를 쓸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고 씨가 밤에 남몰래 물을 길어다 자기 아버지 묘 자리에 부었답니다. 다음 날 장례를 치르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광중을 파놓은 자리가 질퍽거리자 직관은 맷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물이 나서 안 되겠다며 다른 곳으로 옮겨서 묘를 쓰자고 하였지요. 그 후 자기 남편인 통덕랑 왕경지가 죽자 그 명당 자리에 남편의 묘를 쓰게 된 것이랍니다. 그래서인지 개성 왕씨들은 자손이 번성하고 재산이 늘어 잘 살게 되었어요. 지금도 산소에 올라가서 보면 누가 봐도 명당 자리임을 알 수가 있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맷자리. 한 젊은이가 풍수를 배우러 중국에 갔답니다. 조선에서도 배울 수 있으련만 중국에서 배우면 뭔가가 나을까 싶어 간 것이지요. 낯선 중국 땅에 들어가 물어 풍수지리 선생이 사는 집을 찾았어요. 저는 조선 사람인데 선생님께 풍수를 배우러 왔습니다.
10년 동안 썩어 지낼 수 있겠느냐? 풍수를 배우려면 한 10년을 공부해야 한다. 10년이든 20년이든 가르쳐 주신다면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젊은이는 풍수를 배우게 되었답니다. 배운 지 9년이 지나고 9년 반이 넘자 고향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는 기회를 보아 선생님께 고향에 가겠다고 말하였어요. 10년을 썼겠다고 했는데 어째서 못 채우고 가려고 하느냐? 고향 생각도 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년이 남았는데 다시 생각해 보아라. 가고 싶습니다. 정 가고 싶으면 가거라. 지간이 된 젊은이는 선생님과 작별을 하고 집으로 향하였어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리운 집을 오다가 날이 저물어 주막을 찾았답니다. 그때 상주가 지게를 지고 가다가 쉬고 있었지요. 지게에 실린 짐을 보니 시신이었답니다. 저녁에 왜 시신을 지고 가시오? 그것이 남의 집살이를 하는데 어저녁 어머님이 돌아가셔 묻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묻을 곳이 없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오다 보니 명당이 하나 있던데 거기에 무덤을 쓴다면 사흘 안에 장가를 가고 아주 부자가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몇 자리를 쓰겠습니다. 상주는 어머니를 땅에 묻고 헤어졌어요. 그는 사흘 안에 장가를 들고 평생 먹고 입을 것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지관의 말에 기분이 좋아 어깨춤이 절로 나왔지요. 한편 고향으로 돌아간 쥐가는 농사일을 않고 빈둥빈둥 먹고 놀았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맷자리를 잡아준 상주 생각이 났지요. 그 몇 자리는 혼인도 하고 평생 먹고 입을 걱정을 않는 자리인데 진짜 그런가 가보아야겠구나. 지가는 그곳으로 찾아갔어요. 당시 묵었던 주막에 들어가 주모에게 궁금한 것을 넌지시 물었답니다. 2년 전에 남의 집살이를 하다 어머니를 여의고 장사를 지낸 총각이 있었지요. 있었지요. 어머님 맷자리를 어떤 지간이 잡아주었다고 하지요. 장가도 가고 아주 잘 살 거라고 큰 소리를 쳤었답니다. 그래, 잘 사나요? 잘 살긴요. 제 어머니 장사를 지내고 사흘 만에 죽고 말았지요. 죽다니요? 지관은 깜짝 놀랐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염탐을 해보니 정말이었지요. 세상에 이럴 수가? 풍수 지리를 본다고 자신했는데 대체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이에요. 지가는 그 길로 다시 중국으로 갔답니다. 선생님께 따지려고 갔던 것이지요. 어찌 왔느냐? 지간이 인사를 드리자마자 선생님은 물었답니다. 지간은 처음으로 맷자리를 잡아준 이야기를 하였어요. 선생님은 잠자코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지요. 그러게, 내 뭐라 했느냐? 10년을 다 채우고 가야 된다고 하질 않았느냐? 네가 덜 배워서 미처 몰랐던 것이다. 네? 무덤 속을 한 발 정도 깊이 파더라면 너의 말대로 되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하여 변을 당한 것이야.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마저 채우고 나가겠습니다. 지관은 못 채운 반년을 더 배우려고 하였어요. 지금은 더 하나마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어서 떠나거라. 쥐가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는 이 일을 거울 삼아 패처를 갖고 명당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하루는 날이 저물어 하룻밤 자고 가려고 제일 큰 집을 찾아갔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소리를 지르자 할아버지가 나왔지요. 어쩐 일로 찾으시오? 저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하룻밤 묵어갈까 합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지가는 할아버지를 따라갔어요. 할아버지는 사랑채로 안내하였지요. 자, 편히 쉬시오. 내가 집주인이라오. 할아버지는 잠자리를 손수 정리해 주었답니다. 할아버지는 기품이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할아버지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지요. 이렇게 큰 집에 살고 먹고 살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지가는 잠자리에 누웠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윗목에 장지문이 있어 그 문을 열어보았어요. 장지문을 여니 조그만 방 안이 눈에 들어왔지요. 윗방 가운데에는 칠성판이 있고 그 위에 시신을 올려놓았어요. 18살 정도 된 시신이었답니다. 지가는 할아버지가 왜 수심에 차 있었는지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지가는 할아버지를 불렀지요. 영감님, 잠이 안 와 그러는데 얘기 좀 하시지요? 얘기야, 뭐 특별히 할 게 없소이다. 영감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데 왜 그러신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손님은 하룻밤 묵어가면 그만인데 어찌 남의 집 사정을 알려고 그러시오. 할아버지는 자꾸 지관을 멀리하려 하였어요. 그래도 그렇지 않지요. 혹시 압니까? 제가 도울 일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쥐가는 시신을 보고 도와주고 싶어 달라붙었어요. 당신이 그렇다 하니 이야기하지요. 우린 팔 때까지 진사로 잘 살아왔소. 그런데 손이 없어 걱정하다가 늦게 아들을 하나 얻었다오. 그 아들이 금년 18살이오. 그런데 그만 죽어버렸소. 하도 기가 차서 장사도 지내지 못하고 윗방에 보관하고 있다오.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근심이 왜 없겠소? 그러지 마시고 몇 자리를 쓰시지요? 몇 자리라니요? 싫습니다. 이 마을로 들어와 보니 사자 생존 지지라는 몇 자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쓰시지요.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자리랍니다. 정말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할아버지는 귀가 번쩍 뛰는 것 같았답니다. 마을 입구에 사거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쓰면 바로 사자 생존 지지가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문제 없소이다. 이 마을 땅은 거기가 제 땅이요. 그렇다면 당장 내일 장사를 지내지요. 그날부터 장례 준비를 하고 바로 이튿날 장사를 지냈답니다. 지관은 그 집에서 며칠을 묵다가 길을 떠나 산수를 살피러 돌아다녔지요. 한편 아들의 무덤은 마을 사거리인데다가 할아버지가 아주 잘 가꾸어 오가는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답니다. 어느 날 그 고을에 신관 사또가 부임을 하려고 그 무덤을 지나치게 되었답니다. 그때 사또의 딸이 오줌을 누고 싶다고 하였지요. 사또가 행렬을 멈추게 하였답니다. 사또의 딸은 무덤 뒤에 가서
볼일을 보았지요. 그런데 갑자기 무덤이 두 쪽으로 갈라지더니 장도 칼을 찬 동자가 나와 딸을 부둥켜 안았답니다. 사또의 딸은 얼떨결에 안기며 동자의 장도 칼을 빼앗았어요. 사또의 딸을 부둥켜 안았던 동자는 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갔지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어요. 이 같은 사실을 누구에게 말한단 말이겠어요. 아버지를 따라 부임지에 온 딸은 걱정 속에서 나날을 보내었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세 달이 지나자 딸의 몸이 이상하게 달라졌어요. 의심이 난 사또 부인은 딸을 불렀답니다. 어떻게 되었길래 배가 불러오느냐? 어머니, 다른 일은 없습니다. 소녀를 믿어주십시오. 왜 배가 부르냔 말이다. 어머니, 사실은 아버님께서 이곳에 처음 오실 때 제가 오줌이 마렵다고 해서 어느 무덤에 오줌을 눈 일이 있지 않습니까? 딸은 그때의 일을 자세하게 말하였어요. 그렇다면 그 장독칼이 있느냐? 딸은 장독칼을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어요. 딸은 점점 배가 불러와 할 수 없이 사또에게 말했답니다. 어허, 기이한 일이로고 무덤이 갈라지고 동자가 나왔다고. 글쎄, 그렇다네요. 장독칼을 가지고 와보거라. 장독칼은 은장도인데 예사칼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럭저럭 10달이 되어 사또 딸은 옥동자를 낳았답니다. 사또는 소문을 내지 않고 딸을 위해 별당을 지어 살게 했어요. 사또는 이런 영문도 모르고 그 무덤에 대해 궁금하여 고을에서 이방 노릇을 오래 한 영감을 불렀답니다. 동구박 사거리에 있는 무덤이 누구의 것인가? 사또께서 아직 모르셨습니까? 김진사의 무덤입니다. 김진사가 늙음하게 아들을 두었는데 아들이 18살이 되던 해에 그만 죽고 말았지요. 바로 그 아들의 무덤입니다. 진사는 살아있는가? 살아 계시지요. 그날 사또는 음식을 장만하여 진사를 초청하였어요. 고을의 원님이 부르자 진사는 행장을 차리고 관하로 나갔답니다. 술이 몇 잔 돌아가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하며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방문이 열리고 어여쁜 여인이 아기를 안고 들어왔지요. 아기를 싼 보에는 장독칼이 있었답니다. 김진사는 깜짝 놀랐어요. 그는 놀란 빛을 애써 감추며 아이를 유심히 보았답니다. 저 칼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유품인데 아들에게 있어야 할 칼이 아기에게 있다니. 김진사는 뭐가 뭔지 몰랐지요. 사또는 진사가 칼에서 눈을 떼지 못함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 아기는 김진사의 손자임에 틀림없었어요. 사또는 딸을 불렀답니다. 너의 시아버님께 인사 올리거라. 사또는 딸을 불러 김진사에게 절을 하도록 하였답니다. 진사 어른, 손자를 안으시지요. 김진사가 어안이 벙벙해있자 사또는 그간 딸한테 일어난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그러자 김진사도 사자 생존지지 몇 자리에 대해 말하였어요. 김진사는 지관의 말대로 자손을 이었답니다. 김진사는 남은 여생을 잘 살았어요. 그 몇 자리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 자리밖에 없다고 한답니다.